자, 여러분들 제 5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어렵죠? 투자는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시작하기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는 기초적인 것만 가자는 거야. 그래서 비율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비율 분석법. 자, 이거는 여러분 자세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금융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 비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대부 비율. 요번에 이제 이 시청 들어가는 문제가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을 잘못 내서 좀 많이 문제가 될 겁니다. 대부 비율은 뭐냐면, 자,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1억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그럼 1억이 이제 부동산 가치라고 한다면, 부동산의 가치, 그죠? 부동산의 가치. 부동산 가치가 있으면은 융자액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70% 빌려준다. 그럼 7천만 원이 이제 융자액이 되겠죠. 부채 잔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갚아나가잖아요. 그래서 부채 잔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 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우리가 B를 A로 읽는다. 그럼 A에 대한 B의 비율이거든요. 그럼 분모에 대한 분자,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이라고 하고, 대비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채무례액 원금 회수가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당 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채 비율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부채 감당률이 중요해요. 부채 감당률. 자, 부채 감당률은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영업소득이 올라갑니다.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서 얼마나 감당을 할지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게 1보다 커야 돼요. 1.0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1에 가깝다면 또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 같아지기 때문에 대출자, 차입자 모두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부채 감당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 매기간의 원리금 상환을 감당하기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1이어도 안 되고 1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자, 채무례액은 어떻게 됩니까? 채무례액은 낮아야 되죠. 이건 높아야 되고. 자,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률을 따진다면은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요거만 이제 유효가 들어갑니다. 밑에가. 그래서 유영부 이렇게 외우시는데요. 유효 조정에 대해서 유효조정에서 영업경비하고 부채 서비스겠죠. 얘네들 다 나가는 거야. 경비하고 빚이죠. 그래서 이게 많이 나가면은 채무례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낮아야 되고요. 자, 이번 시험 문제 이제 우리가 영업경비가 나왔거든. 영업경비 비율이라는 것은, 자, 당연히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영업경비가 알고 싶은 게 올라가죠. 그래서 소득에 대해서 영업경비라는 게, 영업경비 낮아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자체는 높아야 돼요. 매출에 대한 회전율이거든요. 매상에 대한 회전율이야. 회전율은 높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만약에 투자한 돈이 1억이다. 부동산 가치가 1억이면 1년에 전체적인 수익이 1억이 들어왔다? 그럼 1회전이 된 거지. 2억이 들어가면 2회전. 그래서 회전율이 빨리 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율 분석은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합니다. 입문 과정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에요. 얘가 이제 가장 골치 아픈데 출제 빈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제5절로 가시면은,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자, 01번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있어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자, 할인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거든요. 일단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비교해서 투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순영가라는 것은, 순영가법은 기본적인 것만 가져가세요. 레프리젠트 밸류라고 하고, 자, 그건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을 빼거든요. 그죠? 현금 유출. 현금 유출의 현가입니다. 현가가 꼭 들어가고 빠지면 안 되고 내가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300원에서 이건 할인하는 거죠. 빼기 100원이다. 200원이면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0보다 커야 돼요. 순영가는 0보다 커면 투자한다. 자금을 기각합니다. 그래서 장래에 기대되는 세후죠. 항상 소득은 현재 가치 합계와 처음에 투자 비용으로 지출한 지분의 현재 가치 합계를 서로 비교해서 유입에서 유출을 뺀 금액이 0보다 커야 돼요. 단위 투자는 하나만 투자했을 때 순효과 0보다 크면 무조건 선택하고 자금 기각하고요. 상호 배타적은 그 중에서 순효과가 가장 큰 걸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 지수법은
지수예요. PI입니다. 그죠? 지수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거는 나누는 거야. 아까 빼줬다면. 그럼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로 나눠요. 유출의 현가로. 그래서 우리가 유출에 대한 유입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당연히 300원에서 100원을 나눴다? 3이란 말이야. 그러면 3배란 뜻이죠. 그래서 얘는 수익성 지수는 1보다 커야지만 투자한다. 자금은 기각해요. 그래서 얘도 어떻습니까? 투자된 자금 이론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가다. 그래서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커야지만 투자하고 자금 투자하지 않는다. 내부 수익률이 좀 어려워요. 자, 순역가법하고 내부 수익률은 나중에 비교할 텐데. 자, 저랑 내기 하실래요? 왜요?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이거든요. IR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하거든요.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하는 할인율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100원을 투자해서 120원을 벌었다, 1년에. 그럼 1 플러스 R에 1년이면 1승이거든요. 여기 계산하면 20%가 나와. 근데 내부만 아는 게 아니라 요구를 가져야 돼. 커야지만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얘는 유입과 유출을 같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같게 하는 할인율이니까 순영가를 0으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는 내부 순율과 요구 순율을 비교해요.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순영가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거든요. 근데 얘는 순영가를 0으로 만드는 내부 수익률, 내부와 요구가 같을 때 또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익성 지수는 1로 만들죠. 투자한 자체에 대한 내부니까 기대 수익률 말하고, 내부가 요보다 커야지만 투자하고, 자금은 투자하지 않는다. 상호 베타적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내부 수익률이 커야 된다. 이렇게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투자 파트는 요 정도만 하면은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파트로 갑니다. 금융하고 투자는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하고 투자는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염리 내용을 이제 살펴보시면 일단은 금융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금융 파트도 이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파트입니다. 부동산 금융 파트도. 그래서 우리가 제 6장이죠. 금융론입니다. 금융론은 나온다면 5에서 한 6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을 이제 보면서 출제 빈도가 높은 게 뭐냐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에요. 자, 그래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비교하는 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 물론 우리가 메자닌 금융이라는 것도 있긴 해요. 메자닌 금융도 있어서 제가 집어넣긴 했지만 아마 공부를 했던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기초기 때문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그 기본적인 사항만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이제 가져간다는 거. 자, 금융이라는 건 우리가 부동산 금융을 배우십니다. 금융은 자금의 융통이죠. 자, 부동산을 갖고 자금을 융통한다는 게 담보대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주택 서민이나 주택 건설업체한테 장기저리로 대출해주죠. 그래서 주택 공급을 확대시키거나 우리가 주택 소비를 늘려서 특수금융으로서 하나의 이제 조달 방법이다. 그럼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자, 그래서 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설명하면서 종류까지도 우리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지분금융은 기업의 주식 발행을 통해서 지분권을 판매합니다. 자기자본 조달이에요. 그래서 주식회사가 자기 지분을 판매하거든요. 자기 지분, 주식을.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분에 참여했으니까 지분 투자자가 돼요. 지분권을 갖고 가는 거죠. 이런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당을 먹습니다. 배당을 먹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자기자본 조달이라고 하죠. 자기자본 조달. 자,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부동산 신디케이트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기출문제에 나오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신디케이트는 투자자 모집형입니다. 투자자를 모집해서 나중에 이제 간단하게만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투자자 모집해서 지분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분에 대해서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도 마찬가지예요. 조인트 벤처라는 것은 아이템에 투자거든요. 금융의 아이템에 투자해서 지분에 참여해서 지분권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가 먹는 거죠.
조인트 벤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는 나중에 한번 동영상을 다시 돌려보시면 니츠라고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 투자자를 모집해서 주식으로서 상장이 돼서 지분을 판매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업체에 대한 부동산 펀드라는 게 있어요. 펀드도 우리가 하나의 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부채라는 것은, 부채는 남의 거죠. 내 거가 아니라 남의 거로 자본을 유통합니다. 그래서 부채는 사채나 채권이 들어가면 무조건 부채입니다. 그래서 부채금융은 저당권 설정해서 사채를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해요. 자금 조달에 대한 정부가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 자금 조달자의 장부에는 부채가 더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 있다고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나중에 돌려보시면 1차에 차입자가 있어서 차입자가 A은행한테 돈을 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을 설정해서 저당권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저당권을 가지고 사채를 발행합니다. 채권 형태로.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부채금융이다. 그럼 투자자가 이걸 사게 돼요. 그럼 이거는 저당 투자자가 된다는 거죠. 저당 투자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타인 자본 조달입니다. 타인 자본 조달이겠고, 자, 이건 이자를 먹는 거죠. 이자. 그래서 저당금융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사채나 채권 저당이라는 담보가 들어가면 무조건 부채금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차입자가 소유권을 보유한 채 저당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에 직접 자금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신탁금융이 담보신탁이라고 간평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탁금융으로서 어떻습니까? 신탁증서금융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배우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이것도 신탁증서금융으로서 담보신탁이라고 적어놓습니다. 담보니까 얘도 담보는 남의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부채에 들어간다. 주택상환 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밑에 설명을 해놨죠. 주택상환 사채도 건설회사가 발행을 해서 하나의 사채 형태니까 보고요. 회사채 발행, 프로젝트 금융 다 우리가 우리 PF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회사채를 발행하거든요. 회사채 발행. 그래서 다 부채금융에 들어간다. 이 정도만 이제 알아두셔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꼭 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3번에 가시면 주택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빌려주면 소비금융입니다. 그래서 주택거래를 원활하게 위해서 국민주택자금을 지불능력을 높이기 위해 주택을 구입자한테 구입을 개량하고자 우리가 담보로 해서 가계에 대한 대출, 소비자금융은 저당대부, 주택개발금융은 공급업자한테 빌려줍니다. 그래서 건축대부라고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DTI라는 게 있어요. DTI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 그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LTV와 DTI인데 DTI는 이제 연소득에 대해서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갚는 건데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설명하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제2절에 가시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제2절에 가시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죠. 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봤을 때, 자, 당연히 고정금리는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이 고정됐기 때문에 대출기간은 차입자의 금리 변동 위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자, 금리가 하락해요. 저당 시장이 이자율이 낮아지고, 자, 시장 이자가 낮아지고, 차입자가 빌린 저당 이자가 높다, 조기상환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입자의 금리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기상환해서 조기상환 위험이 발생하고, 금리가 상승한다면 어떻게 돼요? 대출자에서 금리 위험이 또 발생합니다. 수익성이 악화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제가 갈 거고요. 변동이자라는 자체는 대출에 대한 그 오른쪽 박스에 보시면 기준금리가 CD는 3개월, 코픽스는 6개월에서 1년이거든요. 요게 조정이 돼요. 가상금리는 차입자에 따라서 우리가 틀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금리가 바뀐다는 거. 그래서 일정 기간마다 대출이자율과 원리금을 지표금리 변동에 따라서 조정합니다. 그래서 대출기관 차입자 금리 변동에 대한 위험에 노출된 것을 방지된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금리 위험은 차입자한테 부담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 변동 주기에 금리 변동 상한선이 당시에 정해지면
단기 대출이 많이 또 적용이 되고요. 자, 은행 입장에서는 빨리 조정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은행은 복리 계산이기 때문에 연복리가 아니라 월복리가 아니라 일수가 좋죠. 그래서 은행은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차입자한테 더 많은 금리 위험을 부담시킵니다. 길면은 우리가 대출자 더 많은 금리 위험을 이제 얻었습니까? 부담을 한다는 자체는 이 길수록 대출자는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고요. 그다음 고정과 변동은 초기에는 고정이 높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변동은 융자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자 변동을 그때 반영할 수가 있으므로 초기 이자는 상한 기간 동안 이자 변동이 없는 고정이자 융자보다 낮고 초기에는 고정이자가 높습니다. 은행이 위험하니까 인플레를 가산해야겠죠. 자, 이자 조정 중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차입자 대출 간의 합의에서 중요한 사항이지만은 짧을수록 대출자가 더 좋습니다. 이자 변동을 빨리빨리 차입자한테 신속하게 전가시킬 수 있죠. 차입자는 긴 조정 중인데 대출자는 짧은 조정 중을 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를 설정할 때는 대출이자가 정한 그에서 실질임자가 인플레를 고려하지 않는 은행이자고 위험의 대가, 예상 인플레를 또 가산한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출제 변동가 높은 게 고정금리에 원리금, 원금, 체증식 상한이 있어요. 그래서 자, 원금 균동 상한, 그 다음에 원리금 균동 상한, 체증식 상한이 있습니다. 체증식. 체증식을 우리가 점증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원금 균동은 원금을 균등하게 냅니다. 원금을. 그래서 원금을 균등하게 내고, 자, 이자도 내요. 근데 이자를 가면 갈수록 이자가 줄어들죠. 그래서 전체 원리금을 봤을 때 줄어드니까 우리가 체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체감식. 근데 원리금 균등은 그렇지 않아요. 원리금이 균등하죠. 원리금. 요게 이제 우리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원리금이 균등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이자가 높죠. 가면 갈수록 이자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상한이 되니까. 근데 원금은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요게 출제가 됐었어요. 요번 27회 때. 그 다음 체증식은 조금 내요. 조금 내고 나중에 많이 갚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낸다. 그래서 원리금을 초기에 적게 내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신혼부부들이 유리하죠. 체증식 방식. 자, 그래서 이제 뒤에 그래프도 있지만은,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초기와 후기의 상한을 본다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맞히시려면, 자, 초기와 후기로 봤을 때, 자, 여러분 시험장 가셔서 먼저 원리금부터 보세요. 원리금 상한 방식은 원리금이 균등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체증식을 그세요.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원금을 그세요. 원금은 내려가죠. 초기의 상한보다는 제일 큰 게 원금, 원리금, 체증식이야. 반대는 이제 체증식, 원리금, 원금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래프가 이제 잔금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잔금. 자, 잔금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초기와 후기를 봤을 때 원금 균등은 일정에 시달리니까 이렇게 우하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까 원리금이 있고 체증식이 있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금액 자체는 중도 상환을 했을 때 체증식이 많이 남아요. 체증식이 제일 많이 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리금이고, 그 다음에 원금이 제일 적게 남죠.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내용들은 충분히 여러분이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맡겨봅니다. 그래서 기본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 4절에 보시면은, 자, 아까 저당이 1차와 2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이제 MBS까지 발행하는 MBS 종류가 있는데, MBS 종류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1차와 2차 시장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이제 눈여겨보시면서 내용을 이제 볼 텐데요. 자, 우리가 이 저당의 유동화라는 자체를 우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저당의 유동화죠. 그래서 저당의 유동화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그 저당의 유동화를 본다면 시장은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나눠져요. 저당 유동화. 그래서 우리가 제 4절은 중요합니다. 들어갈게요. 저당의 유동화예요. 이거 꼭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택연금하고 제가 우리 보금자리론을 말았는데 그건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인 노인께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 타내는 거고요. 보금자리는 집을 사기에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돌이가 차입자입니다.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금자리론은 이제 좀 우리가 없앤다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1억 중에서 70% 7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빌린 사람이 차입자고요. 그 다음에 A은행이 있죠. 자, A은행이 이제 대출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자금을 대출해주면 저당권을 가져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저당권을, 자, 민법에서 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출 채권을 가져와서, 자, 이 대출 채권이 바로 원리금 수취권이 돼요.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죠. 수취권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얘가 채무불이행할 경우 담보물에 대해서 담보물권을 갖거든요. 저당권, 유치권, 질권 중에서 이제 저당권을 가져오는 거죠. 그럼 여기를 이제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합니다.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하고, 저당권이 형성되는 시장이고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출됐던 게 최근에 주택 자금 대출 시장입니다. 자금을 대출해 주신 시장이고요. 자, 그러면 이 은행은요, HF가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나중에 찾아보면 있어요, 책에. 자금을 주게 되면 이 저당을 모아서 증권을 발행하죠. 투자자를 모집해서 투자자한테 자금을 받으면 MBS라는 걸 발행해요. 자, MBS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택이라는 게 생략이 됐고요. 모기지, 저당이고 빼기 담보예요. S가 증권입니다. 그래서 얘는 저당 투자가 되죠. 그래서 이건 부채금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부채금융이라는 건 1차와 2차 시장에서 한국주택금융은 자기 지분을 파는 게 아니라 저당을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2차 저당 시장에 들어갑니다. 2차 저당 시장. 자, 그래서 여기는 주택 자금을 공급해 주는 시장이에요. 주택 자금 공급 시장이다.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차입자가 되고 투자자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1차와 2차 시장은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 있다라는 자체 꼭 여러분들이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1차와 2차가 이제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그 자체적으로 1차와 2차를 나눠서 분리를 해서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자, 갑니다. 유동화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5번입니다. 자본시장이 침체 시 자금의 흐름 왜곡들을 방지할 수 있죠. 오히려 주식시장. 그 다음에 대출자들은 유동화했다는 건 많은 재원이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사람한테, 차입자한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그렇게만 가져가시고요. 자, 넘기시면 1차와 2차가 있어요. 자, 1차는 저당대부를 원하는 수요자가 차입자입니다. 수요자는 1차에서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저당대부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1차 저당 대출자들은 설정된 저당을 자신의 포트폴리오 일부를 보유하기도 하고 여유가 없을 때는 팔기도 하죠. 왜냐하면 유동화를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보유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차 시장은 어떻게 돼요? 저당 대출기관과 투자자 사이죠. 투자자는 무조건 2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저당 시장은 차입자와는 상관이 없죠. 원래 차입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 유동화에 대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역할을 하고, 만약 저당을 살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무한적으로 대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이 MBS다. 그래서 MBS라는 자체를 우리가 어떻습니까? 밑에 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을 대출하기 취득한 주택저당 채권을 유동화 전문회사, 이게 금융공사가 되겠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양도해서 우리가 증권을 발행합니다. 매각해서 자금을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저당증권을 구입할 경우 투자자들이 얻는 수익은 개별 저당을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약간 떨어져요. 한 개 저당을 여러 개 쪼개서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도 발행할 수도, 1차도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MBS에 대한 종류는 기본서 가서 할게요. 지금 하기엔 너무 힘듭니다.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5절에 보시면은 그 업무가 있어요. 장기 모기존을 공급하고 저당 채권을 유동하며, 자, 보증 업무를 해줍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를 해주고, 자, 우리가 오른쪽에 보시면 주택연금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모기지에 대해서 보증 업무를 해준다. 그다음 저당증권에 대한 발행이다. 그래서 용어 정리는 이제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 MBB고
주택담보 채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채권이고, MBS가 증권, 주택담보 채권을 기초로 해서 발행하는 수익증권이다. 그렇게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넘겨져서 우리가 제6절에 가시면은 부동산 신디케이션이 있죠. 투자자 모집형이에요. 얘도 지분금융에 들어간다는 것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분금융으로서 우리가 은행이 공동 이 부동산 이 벤처에 투자했기 때문에 지분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에 보시면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회사법이 있긴 한데, 투자회사법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체적으로 또 내년에 되면 또 바뀌기 때문에 법보다는 이론상 가고요. 그 대신 이제 3번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좀 강하게 갈게요. 왜냐하면 PF는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왔어요. 27회 때. 그래서 27회에 나왔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깊게 보자.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성이 담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공항을 들어오셨잖아요. 인천공항은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 사업이에요. 장기 사업이죠. 장기 사업. 그래서 부동산 담보, 물적 담보나 신용대출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담보로 합니다.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담보로. 그래서 우리가 왜 여기 이제 포스코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사업주가 이제 차입자가 되죠. 포스코. 시행사입니다. 뛰어들어요. 그래서 뱅크, 금융지원단이 있죠. 그래서 제2금융권이나 제1금융권, 산업은행도 이제 출자를 하면서 공동사업을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니까 정보를 공유해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거 정리가 어떻습니까? 빌려준 사람을 대주단이라고 하고 빌린 사람을 차주라 그래요. 우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좀 재밌게 얘는 얘한테 돈을 대주었죠. 그래서 대주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회사를 만듭니다. PF를 성립해서 독립된 회사를 만들어요. 여기가 자금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게 자금 관리를 이 시행사나 건설회사나 이 시공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대주단이 합니다. 대주단이 우리가 이 독립된 회사와 같이 에스크로 이 계정, 위탁 계정을 설정해서 관리를 한다는 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는 물적 담보가 아니라 사업성이기 때문에 얘가 도산됐더라도 채권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상한 청구를 할 수 없는 게 비소구입니다. 비소구 또는 제한소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소구를 원해요. 그래서 얘한테 여러 이해관계자를 나누라 그래요. 시공사를 선정해서 지급보증을 하라고 합니다. 지급보증을. 그래서 위험을 분산할 수 있으면 사고가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그래서 그렇게 몰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해금융이라는 게 중요하죠. 부해금융은 장부 외 금융이에요. 포스코의 사업주의 이점입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아파트를 만들게 되면 그 아파트에서 은행에서 A은행에 돈을 땡기게 되면 자, 부채로 기록이 되면 안 돼요. 장부 외 금융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무 수용률을 높여준다. 이렇게 해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투자회사는 법이 바뀌면 무조건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의 개념만 잡을게요. 개념만.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하고 투자회사 법이 있어서 법이 바뀌어요. 법이 바뀌면 무조건 뜨는데 바뀐 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리츠라고 합니다. 얘도 여러분들 지분금융이라고 우리가 배우셨잖아요. 지분금융. 그래서 우리가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한테 주식을 상장해서 IPO 기업 공개를 해서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죠.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 지분을 갖고 있어요. 부동산에. 그래서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보통 주거용보다는 업무용에 투자를 하죠. 업무용에 투자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MBS 같은 부동산의 증권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배당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종류가 자기 관리 리츠하고 위탁 관리가 있어요. 자기 관리는 실체형입니다. 상근 임직원도 있고
지금 설치할 수, 본점도 설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위탁관리는 자,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해버려요.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한다. 자, 그래서 명목이에요. 페이퍼 컴퍼니. 그래서 본점을 설치할 수 없고 상근 인증을 줄 수 없죠. 그 다음에 기업구조정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부도난 회사를 사들여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회생하기 때문에 얘는 특혜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더 숫자가 더 많다. 그래서 우리가 니치에 의만 다수의 투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전문 인력을 통해 부동산 구입해서 개발사업 투자하고 MBS에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개발사업 등에 대출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한테 배분합니다. 그 자본시장이 이제 주식시장이 주식을 발행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라고도 얘기하죠. 자, 그래서 넘기시면은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해서 근거를 하는데 자기관리 리츠는 자산운용 전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해야 돼요. 자산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가 실체 회사고 위탁관리는 어떻게 돼요?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하죠. 명목회사로서 본점에 지정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한 상근 임원을 줄 수 없습니다. 명목회사로서 자산운영은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한다. 그 다음에 기업구조는 뭐예요? 부도난 회사를 기업구조 지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100분의 70 이상을 기업구조 부동산에 투자를 하며 우리가 자산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하고 명목회사고 다른 회사에 비해서 많은 특혜가 있다는 자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7장으로 가시면은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이에요. 여기서는 이용 파트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용 파트는 제가 나중에 가서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제2절에 가시면은 부동산 개발입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면은 공적, LH공사. 근데 토지 소유자, 개인 조합이 하면은 사적입니다. 주택 건설업자. 제3섹터는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공적과 사적.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과정은 자, 구상 단계, 아이디어 단계, 예비적 타당성, 전실행 가능성은 아직 어디가 어떻습니까? 수익과 비용 계략적이고 부지를 구입한 다음에 실행 가능성, 타당성을 보고 금융, 건설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마케팅 단계가 중요합니다. 마케팅 단계는 어떻게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3번 임대 활동은 개발의 초기 단계에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법률적, 시장, 업허드에 의해서 비용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법상에 대한 규제 변화, 개발에 의한 인허가, 법률적인 위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고요. 시장은 항상 불확실해요. 초기에 매도 임대하는 게 좋죠. 결합자에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비용이라는 자체는 추가적인 비용입니다. 추가적인 비용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 위험을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타당성은 법 경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시장과 경제성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 분석을 한 다음에 경제성 분석을 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 분석의 체계라는 자체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것만 오늘 좀 체크할게요. 4번에 보시면 부동산 분석의 체계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개발에 대한 부동산 분석의 체계를 잡으면요. 자, 우리가 먼저 어떤 지역의 지역 경제가 좋아야 돼요. 지역 경제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보고 시장이 먼저예요. 그래서 지역 경제는 모든 부동산을 보면서 조금 더 거시적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가 아파트를 판매하려고 한다. 그럼 특정 유형의 부동산의 시장을 봅니다. 수요와 공급을 보고요. 자, 그게 끝나면 시장성이에요. 시장성은 거래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은 투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순서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역의 발생에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한다. 시장이 두 글자고 시장성이 세 글자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관리의 필요성이 점점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게 되면 건물이 고층화되고 우리가 이 공동주택이 늘어나다 보니까 관리가 필요하죠. 건축 기술의 발달, 부재 소유자도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는 기술적인 협의가 있고 강의가 기술이 유지 관리, 그래서 물리적, 기능적 하자에 대한 관리고, 그 다음에 사전에 예방하는 거, 경제적은 경영 관리. 그래서 순수익을 상출하는 게 많고, 그다음에 법률적은 보존 관리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관리인데, 요거는 이제 조금 제가 마지막 강의죠. 6강에서 우리가 나머지 있는 부분을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강에서 우리가 뵙도록 하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